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한 달 만에 누적 1,00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당초 오늘까지로 돼 있던 거리 두기도 2주가 더 연장됐는데요. 오늘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닷새 만에 3,000명대로 내려는 왔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강화된 거리두기에다가 이제 국민들이 많이 협조를 하셨고요. 또 우리가 부스터샷이 좀 시행이 많이 되고 전 국민 18세 이상 40%를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확진자 수가 좀 줄었고 그런 영향으로 지금 확산세는 안정하면서 약간 감소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오미크론이 이번 달부터 이제 확산세가 본격화될 수가 있고 예. 아직 겨울입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이러한 추세는 아마 2주 정도가 지나야지만 시간차를 두고 사망자나 중증자는 확실한 감소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이 얼마나 감소세를 보여줄지 안정화될지가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2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올해에는 좀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백신 불평등이 해소가 된다면 올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WHO에서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던 것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글쎄요. 올해 좀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지요? 네, 지난해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이 코로나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이가 나오고 네. 또 백신의 불평등이 있었죠. 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7% 정도밖에 접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70% 정도 접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감염이 되고 그러면서 일정한 어떤 면역 체계를 가지게 되죠. 또 바이러스 자체가 오미크론처럼 약독화된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백신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경구 치료제가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오미크론 같이 전파력은 빠르지만 약독화된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처럼 유사하게 갈 수 있다. 지금 일부 연구지만 예. 오미크론은 치사율이 한 0.1에서 0.2%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분 젊은 층에 대한 연구입니다만 거의 독감과 유사할 정도의 치사율로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오미크론 얘기가 나와서 올해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오미크론 아니겠습니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 수는 급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우리의 어떤 의료 체계라든지 방역 체계가 이걸 견뎌야 되잖아요. 어떤 준비가 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델타까지는 중증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감기 바이러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예. 감기처럼 증상이 경미하고 하지만 젊은 층과 달리 또 고령층에서는 중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원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아까 중증은 제가 거의 10분의 1 정도, 델타의 10분의 1 정도로 치사율이 예.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중환자 병실보다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일반 전담 병실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 또 집에 재택 치료 중에 경구 치료제를 우리가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10명 중에 9명은 입원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료진의 전문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우리가 독감 때처럼 치료한 패턴으로 집에서 의료센터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약물을 타오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간 신장이 좋으신 분은 경구 치료제를 복용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델타에 대해서는 렘데시비르란 그 주사제가 외래에서 3일간 주사를 할 때 87%까지 입원 사망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델타와 오미크론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PCR 검사를 통해서 델타가 진단되면 외래 진료센터에서 렘데시비르 주사를 맞고 만일에 오미크론 진단 그러니까 델타가 진단이 되면 우리가 항체 치료제를 주사 맞고요. 오미크론이 진단이 되면 렘데시비르는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변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각도로 할 수 있게 제일 예. 중요한 것은 외래 진료센터를 정부가 조금 더 확대해서 예. 진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6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는 일반 전담병원을 많이 확대하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게 되면 아마 중증자가 현격하게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이제 좀 강하지만 증상이 좀 약하다라고 네. 알려져 있잖아요. 연구진에 이어서 그 이유가 밝혀졌더라고요. 아무래도 델타는 이제 폐까지 손상을 입히는데 이 오미크론은 코와 목에서만 빠르게 증식을 한다면서요? 네, 그 마우스하고 햄스터 동물 실험을 했더니 네. 이 두 동물이 기존의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는 폐까지 침범이 돼서 중증으로 가는데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주로 상기도, 코하고 목하고 위의 기관지 쪽에만 침투를 하고 폐로는 침투를 잘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임상 증상도 대부분 목이 칼칼하다든지 콧물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감기처럼 오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치사율도 낮고 입원율도 낮아지는 거죠. 예. 그렇다면 오미크론이 우리 일상 회복을 조금 더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남아공에서는 젊은 분들이긴 하지만 산소 치료 자체가 4분의 1로 줄었고요. 입원 기간도 8일에서 3일로 한 거의 3분의 1 정도 줄고 치사율이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거는 예. 앞으로는 입원이 많지 않을 거고 중증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진료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대부분은 확진과 동시에 집에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현행 거리두기 얘기도 조금 살짝 해본다면 이달 말에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뭐 10,000명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현행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아마 이번 달에는 이게 델타하고 오미크론이 같이 혼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나라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또 일부 나라는 아직 델타가 우세종이기 때문에 아마도 백신 접종이나 감염의 정도 그리고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우세종이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면에서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시스템을 잘 구비하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지금의 중환자는 많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 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또 중증자가 늘어나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이번 2주간 거리두기 양상을 보고 어느 정도로 확진자가 중증자가 감소하고 정부가 경부치료제를 어느 정도 일찍 도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외래진료센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시스템을 갖출지 이런 것이 다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는 좀 단계적 완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예측한 대로 10,000명이 넘거나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뭐 2~3천 명대를 유지를 한다면은 일부에서 저위험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청소년 방역 패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 방역 패스를 놓고 이제 적용 시기만 미뤄졌을 뿐 사실상 강제 접종이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의 이 접종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청소년들은 사실 거의 무증상 경증이죠. 지금 더군다나 오미크론이 만일 유행을 하게 되면 학생들, 청소년들은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중환자를 막기 위한 것이고 중앙체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중앙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죠. 그럼 1차 접종을 했건 2차 접종을 하였건 크게 중증도 예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은 청소년들의 접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방역 패스를 꼭 정부가 적용을 한다면은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을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고려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접종률이 한 이 정도는 돼야 좀 이 전면 등교라든지 학교 내에서 좀 위험도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수치라는 게 좀 나와 있습니까?
딱 수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 보통 한 3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현저하게 중화항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학생들이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예. 지역사회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한 감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고 경구 치료제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사태가 안정화되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등교할 3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고 예. 그때는 아이들이 이 접종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확산세를 막을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 보고 저는 그때 방역 패스를 고려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교육 분야 이제 새해 핵심은 전면 등교 아니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교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일단 우리 당국에서는 새해 목표가 이제 전면 등교를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글쎄요, 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올해 상황을 보셨을 때? 네, 전면 등교의 전제는 확진자가 많이 안정화되는 것이 전면 등교의 전제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백신 접종을 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점도 도움이 좀 일부는 될 것이고 저는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백신 패스를 저는 어떤 좀 격려를 하는 것 차원보다는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델타나 오미크론은 바이러스 양이 많고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양성일 때 빨리 확진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검사 키트를 미국은 5억 개를 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검사를 하고 학교 등교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학생이나 가정에서도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백신은 접종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먹는 치료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희망을 걸고 계실 텐데 지난달 27일에 이제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 사용이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된 이 물량 놓고 보셨을 때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우선적으로는 그 60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 위험 인자가 있는 그런 확진자에게 처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한다면은 저는 수개월간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100만 명분 정도를 아마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양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중증자가 만일에 감소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오미크론은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사용 범위가 10,000명이 생기더라도 그중에 한 1,000명 이내로 아마 복용이 가능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이 될 것이고 이것은 복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백신 때처럼 수급의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그렇다면 먹는 치료제가 들어왔을 때 어떤 환자에게 좀 선제적으로 투여가 돼야 하며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하는지 좀 그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시스템이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전망하시는지요? 네, 지금 재택 의료기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면 병원을 자기 차로 방문을 해서 예. 의료진을 만나서 본인의 병력과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없다면은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은 의료진이 그분의 병력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이분은 이 약을 통해서 이득이 충분히 있겠다는 경우에는 약을 처방을 하고 이분은 이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위험군이라고 한다면 아까 예. 말씀드린 델타로 확진이 되면 우리가 항체 치료제를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확진이 되면 렘데시비르 주사를 이런 식으로 체계를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택 의료기관의 좀 체계적인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이고 또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예. 경구 치료제 투여 후에도 분명히 10% 정도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더 치료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코로나19 이야기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